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네. 8시가 조금 넘었는데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낭독회에 참여해 주시고, 또 이렇게 낭독을 들으러 이렇게 와주셨어요. 저희 낭독 1년 이렇게 잘 걸어왔는데, 저희 반은 이 3개월이라는 전문가 반 시간 동안 각자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교재 삼아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저희 반이 지금 이 시간까지 잘 아무 사고 없이 올 수 있었던 것은 성실의 아이콘, 우리 최미라 선생님께서 줌을 잘 열어주시고 우리를 잘 리드해 주셨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최미라 선생님께서 첫 번째 문을 열어주실 텐데요. 네, 우리 최미라 선생님 나와주세요. 선생님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낭독가 최미라입니다. 저희 반은 매주 수요일 저녁에 모여서 낭독을 배웠는데요. 낭독 첫 수업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버렸네요. 저희들 모두 낭독 한 살이 되었습니다. 낭독 인생 한 살, 우리 룸메이트입니다. 1년간 열정적으로 낭독에 몰입하고 이렇게 유중의 미를 거두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저희를 정말 목소리도 그렇고 감성도 그렇고 너무 기초적인 저희들 바닥에서부터 끌어올려 주셔가지고 성정희 성우님께서 너무 저희 노력 많이 하셨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오늘 낭독회 수료하고 나서도 우리 반 선생님들과 함께 앞으로 든든한 동반자로 언제까지나 낭독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저는 저의 인생책을 골랐는데요. 이제 아버지의 해방일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낭독할 책은 아버지의 해방일지고요. 이 책을 특히 제가 좋아하게 된 이유는 다정한 사투리와 따뜻한 에피소드 때문에요.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책의 줄거리를 살짝 말씀드리자면 빨갱이 아버지가 전봇대에 머리를 박고 돌아가시는데요. 3일간 조문이 이어지고 그 딸은 아버지와 이상한 인연으로 얽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이 알던 아버지가 아닌 아버지의 다른 일면들을 보게 되는데요. 아버지는 살아생전에 입버릇처럼 긍께 사람이제 하시면서 아무리 나쁜 사람도 용서하고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친구인 박 선생님도 역시 한꾼에 또 올라네 하시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조문을 오는데요. 작품 곳곳에서 사람 냄새가 물씬 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낭독할 부분은 책 뒷부분인데요. 학수라는 사람이 아버지의 친자식이라도 되는 양 아버지의 든든한 뒷배 노릇을 하는 에피소드입니다. 학수는 아버지 얼굴에 난 상처를 보고 누군가에게 맞은 게 분명하다고 오해해서 범인을 잡기 위해 노인정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호통을 치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빨치산의 딸의 하소연을 저와 함께 들어보시죠. 아버지의 해방일지, 작가 정지아, 출판사 창비. 소주 한 병을 순식간에 비운 그가 술기운 하나 없는 맹랑한 눈으로 나를 보며 말했다. 아버지가 처음에니 나를 윤학수 씨라고 불렀네. 암만 말을 놓으시라고 해도 절대 안 놓트마. 몇 년이 지난 뒤 아버지는 윤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생태탕 사건이 있기 전이었다. 언제부터 학수야 했는가 아는가? 당연히 알 리가 없었다. 나는 늘 바빴고 내 딴에는 신경을 쓴다고 썼지만 고향에 자주 내려오기 어려웠다. 학수는 그 무렵 일주일이 머다고 아버지를 찾아왔다. 원제 한 번 왔는디 아버지 이자 볼다고 해 상처가 났더만이 무신 상처냥께 자전차 타다 자빠졌다대. 근디 앞만 봐도 자빠져서 난 상처가 아니여. 꼭
맞은 상처면 키더라고. 누군가에게 맞은 게 분명하다고 확신한 학수가 분연히 자리를 떨치고 일어섰다. 은행으로 달려간 학수는 50만 원을 만 원권으로 뽑았다. 그걸 20과 30으로 나눠 두 개의 봉투에 담고 노인정으로 달려갔다. 그 무렵 아버지는 노인정에 자주 드나들었다. 나는 몰랐다. 사모시계방에나 다니는 줄 알았다. 무슨 일인가 싶어 놀란 아버지도 자전거를 타고 학수를 뒤쫓았다. 기세 좋게 노인정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간 학수는 양 허리에 턱하니 손을 짚고 소리쳤다. 누구요? 서너씩 모여 앉아 10원짜리 화투를 치던 노인네들이 화들짝 놀라 학수를 주시했다. 학수는 185cm에 운동으로 다져진 다부진 몸매의 소유자인데다 한때 장군을 꿈꾸고 육사에 진학하려 했다가 보기는커녕 들은 적도 없는 막내 작은아버지가 여순 사건 때 행방불명된 탓에 장군의 꿈이 좌절되고만 사나이 중에 사나이였다. 우레바닥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분기탱천한 체구의 벙친 노인네들이 꿀먹은 벙어리로 학수만 바라보는 동안 자전거로 뒤쫓아온 아버지가 헐레벌떡 등장했다. 학수는 아버지를 자기 앞으로 내세웠다. 우리 아버지 이리 맹근 사람이 누구요? 정말 할 때 나오시오 예? 나가 어른이고 자시고 다리 몽댕이를 10조각으로 부숴볼란 게. 처음 보는 모습에 놀란 아버지도 말을 잃었다. 누구냐고 말을 허란께? 노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누구대? 아들인갑제. 아들은 무신 딸 하나밖에 없단디. 글먼 사위인가? 사위는 무신 공부하다 홍기를 놓쳐갖고 안직도 처녀라더만. 글먼 누군디 저랴? 순계도 아들인갑제. 아버지라자네. 고시랑거리는 노인들을 노려보며 학수가 다시 소리쳤다. 우리 아버지 이리 맹근 사람 나오란 말이오. 누구라도 가르쳐만 주시오. 학수가 왼쪽 주머니에서 20만 원이 든 두툼한 봉투를 꺼내 높이 치켜들었다. 누구든 가르쳐만 주면 나가 사례를 톡톡히 할라요. 누구요? 어떤 놈이 우리 아버지를 이리 맹글었어? 그러자 누군가 번쩍 손을 들었다. 사연인즉슨 이랬다. 구례에는 읍사무소 부근에 감나무가 많이 심겨 있었다. 그걸 노인정에서 따기로 양해가 된 모양이었다. 장대가 없었는지 어쨌는지 감을 따러 나무에 올랐던 아버지가 떨어져 아스팔트에 얼굴을 찐 것이었다. 그 말이 학수의 화를 더 돋웠다. 씨부럴, 당신들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왜 우리 아버지가 나무를 타? 나도 놀랐다. 아버지가 아니라 학수 때문에. 전에 몇 번 만난 학수는 점잖은 사람이었다. 쌍욕을 내뱉을 수 있는 사람이라곤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누가 시켰까니? 여기저기서 노인네들이 고개를 주걱거렸다. 나도 안다. 아버지는 누가 시켜서 나무에 오를 사람이 아니었다. 스스로 자원했을 게 분명했다. 아버지는 누가 등쳐먹는 호구가 아니라 자원한 호구였다. 학수 또한 모르지 않을 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기탱천한 연기를 서슴지 않는 학수의 마음을 나는 알고 있지만 표현해 본 적이 없었다. 그날 학수는 높이 치켜들었던 20만 원을 노인정에 쾌척했다. 그리고 더 두툼한 봉투를 사람들 보는 앞에서 아버지 주머니에 찔러 넣으며 말했다. 아버지, 뭔 일 있으면 밤이고 새벽이고 전화하시오. 나아가 만사 제끼고 불이 나게 달려와서 싹 다 아작을 내불란께. 아버지는 평소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몇 번이나 주걱거렸다. 자전거를 끌고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말했다. 학수야, 아버지에게 처음 이름으로 불린 학수는 아이처럼 신이 났다. 아버지 만난 지 10년이 지난 때였다. 밥 묵으러 가자. 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집으로 학수를 데려갔다. 여러 번 같이 밥을 먹었지만 그때까지 집에서 밥을 먹인 적은 없었다. 그날 아버지는 학수에게도 소주를 한 컵 가득 따라 권했다. 아버지가 집에서 술 잡수는 것을 그날 처음 봤구마. 참말로 좋아하시대이. 아버지는 어떤 자식을 원한다 표현한 적이 없었고 내게 서운하다거나 모자라다거나 하는 말도 한 적이 없었다. 그렇지만 그날 아버지는 행복했을 것 같았다. 불황무식한 방법이긴 하지만 무식이고 나발이고 내 뒤에 이렇게 듬직한 자식이 있다. 그걸 모두의 앞에서 입증한 셈이니 어느 아버지인들 행복하지 않았으랴.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낭독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낭독가는 진정한 목소리로 감동을 전달하시는 우리 유현미 선생님이십니다. 현미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미입니다. 한 권의 책을 소리내어 담았더니 어느새 마음속에 그 울림이 차고 넘칩니다. 책과 함께한 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버지를 여인 지는 30년이 흘렀고 엄마를 떠나보낸 지도 20년이 가까워온다. 거울 속 내 모습이 부모님의 마지막 얼굴 언저리와 비슷해지고 있다. 희끗해지는 머리카락과 늘어나는 주름살을 쳐다보고 있으면 당신들의 지난 삶까지 더 씌워져 아버지가, 엄마가 내 안에 오롯이 들어앉아 있는 건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다. 양친에 대한 그리움이 짙어지는 걸 보니 지금 나는 아마도 외로운가 보다. 김서령 작가의 수필집, 외로운 사람끼리 배추적을 먹었다를 권한 건 큰오빠였다. 일찍 떠나신 부모님을 대신해서 동생들을 살뜰히 챙겨주는 오빠가 이 책을 건네면서 그랬다. 안동 양반가로 시집와서 평생을 종부로 살아온 엄마를 둔 작가의 시선과 음식 이야기가 남 얘기 같지 않아. 그렇다. 나의 고향도 경북 산골짜기다. 가진 거라곤 알량한 자존심밖에 없는 시종마을에서 태어나
고리타분한 가부장적 문화를 당연한 듯 받아들이며 자랐다. 작가의 어머니가 평생 양반가의 여인으로 살았다면 나의 모친은 그 울타리를 박차고 나온 용감한 분이셨다. 당신에게 주어진 지상 최대 과제인 자식을 배불리 먹이며 공부시켜야겠다는 의지가 대단했다. 집안 어른들의 눈총을 받으며 선택한 그녀의 마지막 밥벌이는 음식을 만드는 일이었다. 엄마의 손맛은 꽤 출중해서 안동에서 한식당을 운영하셨다. 정성이 듬뿍 담긴 정갈한 밥상, 김서령 작가가 그리워하는 어머니의 음식이 나의 그것과 참 많이 겹친다. 김서령 작가처럼 우리 엄마 조리법 하나 소개해보고 싶다. 고향집 뒷산엔 유난히 상수리 나무가 많았다. 늦가을이면 지천으로 깔린 도토리를 줍는 게 아이들의 일상이다. 산으로 둘로 뛰어다니다 어스름 해가 질 때면 집으로 돌아가는 친구들의 주머니는 여지없이 불룩했다. 분주히 오가며 노는 아이들. 어느새 마당엔 도토리가 수북해졌다. 가을볕 아래 도토리들이 이리저리 뒹군다. 도토리들의 운명. 어느 날엔 껍질이 홀라당 까져 있고 또 어떤 날은 물에 풍덩 빠진 신세가 된다. 쓰고 떫은 야생의 자존심까지 뺏긴 도토리는 절구통에서 그 형체마저 으스러지고 스삭스삭 체에 걸러져 고운 것들만 살아남는다. 이제 도토리 키재기, 개밥의 도토리는 없다. 이 모든 것이 엄마의 손끝에서 이루어진다. 엄마는 도토리 가루를 물에 풀어 휘 저으며 흙탕물처럼 만들었다. 한나절이 지나고 앙금이 가라앉으면 윗물을 버리고 또 물을 넣어 가라앉히기를 반복한다. 자, 조급증을 버리시라. 귀한 대접받기란 그리 쉬운 게 아니다. 드디어 집안 남자 도움이 필요한 단계에 왔다. 아버지께서 하얀 면보자기에 질퍽한 앙금을 넣고 비틀며 어금니를 꽉 깨문다. 긴 작업의 끝이 보인다. 물기 빠진 앙금이 따사로운 햇볕과 시원한 바람으로 포슬포슬해지면 우리 집 겨울 양식 도토리 가루가 탄생했다. 도토리 가루야말로 엄마의 시간이자 정성이자 기다림의 선물이었다. 이 가루는 겨우내 우리 집 별식을 만들어줬는데 묵을 쓰는 일은 생각보다 간단했다. 물에 가루를 풀고 소금과 참기름만 넣고 은근한 불에서 젓다 보면 몽글몽글 덩어리가 생겼다. 어린 나는 이 마법 같은 장면을 놓칠 수 없어 엄마 치마꼬리를 붙잡고 까치발을 연신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도토리묵은 새콤달콤 묵무침으로 뜨끈한 묵밥으로 변신했다. 엄마의 요리 중에서 최고 별미는 탕평추였다. 으슬으슬 한기로 보양식이 필요할 때면 엄마는 아침부터 도토리묵을 썼다. 그리고 마당 한 구석에 묻어둔 독에서 묵은지를 꺼내고 돼지고기도 넉넉히 준비했다. 넓적한 냄비에 허연 꼴가지가 낀 김치를 숭덩숭덩 썰고 거기에 비계 많은 돼지고기를 넣었다. 보통의 김치찌개 아니냐고? 맞다. 평범함을 특별함으로 바꾸는 엄마의 비장의 조리법. 바로 말랑말랑하고 쫄깃한 도토리묵 한 사발을 넣고 푹 끓이는 것이었다. 도토리묵과 김치찌개의 만남.
칼칼함에 담백함이 더해진 뜨끈한 엄마의 탕평추. 아버지는 국물이 시원하다며 소주잔을 기울였고 오빠들은 고봉밥을 싹싹 비웠다. 자식들의 바쁜 숟가락을 흐뭇하게 쳐다보던 엄마의 눈길. 김서령 작가의 배추적을 읽으며 잊고 있던 고향과 그 시절 나를 키운 음식들이 고스란히 기억났다. 그리고 나란 사람이 또렷이 보였다. 재래시장을 돌며 늙은 호박을 찾고 사라지는 제사가 너무 애틋하고 제발 대충 먹자는 식구들이 야속하기만 했는데 그 감정의 실체를 알겠다. 비난할지라도 먹거리를 대하는 정성만은 눈부시게, 찬란하게, 최고로 하는 것은 고향과 엄마의 위대한 유산이었다. 4개월간 김서령 작가의 단아하고 그윽하면서 생기발랄한 문장을 소리로 곱씹었다. 명태 보푸름, 호박 뭉개미, 무익지, 해장. 원 없이 엄마의 밥상을 받았다. 그리웠던 음식들을 실컷 읽고 나니 어느새 쪼그라들었던 마음이 든든해졌다. 비로소 올겨울 찬바람과 대적할 담대함도 생겼다. 이게 모두 외로운 사람끼리 배추적을 먹은 덕분이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만나보실 낭독가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목소리의 주인공 임미주 선생님입니다. 감동과 재미로 가득한 불편한 편의점을 낭독해 주실 건데요. 임미주 선생님의 불편한 편의점 만나보시죠. 유현미 선생님의 그리움과 따스함이 고스란히 마음에 전해졌습니다. 선생님의 진심 가득한 낭독 잘 들었습니다. 2021년 출간된 김호연 작가의 장편소설 불편한 편의점은 지금까지 베스트셀러로 꼽힐 만큼 독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는 책을 좋아하는 딸아이의 추천으로 이 책을 선택했습니다. 딸에게 추천 이유를 물으니 재미와 감동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합니다. 서울역에서 노숙인 생활을 하던 덕구라는 남자가 어느 날 70대 여명숙 여사의 지갑을 찾아준 인연으로 그녀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시작합니다. 소설 속 다양한 인물들은 각자의 고민과 삶의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누군가의 작은 관심과 친절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전하는 따스한 소설입니다. 저는 불편한 편의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행복은 뭔가 얻으려고 가는 길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길 자체가 행복이야. 그리고 네가 만나는 사람이 모두 힘든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친절해야 해. 이 문장이 마음에 와닿았던 이유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과 시간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두가 각자의 삶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서로 위로하고 공감해야 한다고. 오늘 제가 낭독할 부분은 작가 인경이 의문투성이의 야간 알바 덕구와 대화를 하며 용기를 얻고 작품에 대한 영감을 받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제 그 부분을 낭독하겠습니다. 불편한 편의점. 작가 김호연.
출판사, 나무협 의자. 민경은 독특한 사고를 가진 이 골 때리는 사내에게 호기심이 발동했다. 아저씨, 원래 조폭 뭐 그런 거였어요? 아니요. 그럼 교도소 같은 데 다녀와 갱생하는 중이에요? 그런 사람 아닌데요. 아니면 기러기 아빠? 그것도 아닌데요. 아, 명퇴. 명퇴자군요. 요새 희망퇴직이니에서 이름 명퇴가 많다더니. 맞죠? 사내는 곤란하다는 듯 고개를 젓고는 물건을 담은 비닐봉지를 건넸다. 민경은 받지 않았다. 사내를 똑바로 응시한 채 그의 정체를 알아내고야 말겠다는 눈빛을 쏘아댔다. 그럼 정체가 뭐예요, 도대체? 저 정말 궁금해서 그래요. 예? 노숙자였어요. 엥? 서울역 노숙자요? 예. 그 전엔요? 그, 그 전엔 몰라요. 술 너무 마셔 치매 왔어요. 아, 알코올성 치매라. 그럴 수 있죠. 그럼 노숙을 몇 년 한 거예요? 그것도 잘 몰라요. 아니, 그럼 여긴 어떻게 취직한 거고요? 어떻게 여기서 일하게 되신 거냐고요? 그게 사장님이 날 추운데 서울역 잊지 말고 여기서 겨울나라고 해주셔서 하게 됐어요. 민경은 자기도 모르게 탄성을 흘리며 자신이 노숙자였다는 사내를 요리조리 뜯어보았다. 민경은 대화를 많이 해야 기억이 활성화되니 앞으로 자신과 새벽마다 수다를 떨자고 제안했다. 사내는 갸우뚱해하다가 마지못해 알았다고 답했다. 민경은 낮과 밤이 바뀐 사이클을 계속 활용하기로 했다. 그녀는 새벽에 일어나 출근하듯 편의점에 가 사내진 미 도시락을 먹으며 독고 씨와 이야기를 나눴다. 생각보다 똑똑하고 눈치도 빠른 사람이었다. 확실한 거는 나는 원래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나는 사람들과 별로 나눌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따뜻한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따뜻한 기억이라면 무얼 말하는 거죠? 지금처럼 아가씨 같은 사람과 버물없이 대화를 나눈다거나 하는 거요. 참참참 드시는 손님과도 친하신 것 같던데. 그러니까요. 편의점에서 접객을 하며 사람들과 친해진 것 같아요. 진심 같은 거 없이 그냥 친절한 척만 해도 친절해지는 것 같아요. 그 얘기 좋은데요? 내가 좀 써도 될까요? 수첩에 방금 전 독고 씨의 말을 적으며 민경이 물었다. 이미 쓰고 있잖아요. 거기 수첩에. 아니, 내 작품에 쓴다고요. 나 극작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 맞다. 연극 대본 쓴다고 했죠. 그럼 나도 나오는 건가요? 어디에 어떻게 쓰일진 모르겠어요. 그냥 스케치 같은 거니까. 분명한 건 아저씨가 저한테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글쓰기를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덕분에 힘이 났거든요. 도움이라니 좋네요. 그럼 그런 의미에서 사가실 것 좀 없으세요? 아니, 이 아저씨 과거에 장사 좀 하셨나 봐.
인경은 코웃음을 치고는 맥주 4캔과 샌드위치를 가지고 왔다. 덕고 씨는 금방 자동차라도 판 세일즈맨인 양 얼굴 가득 미소를 지으며 계산을 했다. 취재원과 작가의 상부상조가 나쁘지 않았다. 예,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고운 목소리와 함께 귀에 쏙쏙 들어오는 낭독이 매력적인 조수연 선생님입니다. 조수연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수연입니다. 오늘 무주쌤의 낭독을 듣고 있다니 한 편의 만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소리로 또렷하게 그림 그려주시니까 함께 행복이라는 길 위에 제가 서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낭독이라는 행복이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낭독할 책은 정혜신의 당신이 옳다입니다. 정혜신은 정신과 의사로 활동했지만 진료실보다 현장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속마음을 나누는 일을 했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트라우마 현장에서 피해자들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사람의 속마음을 바탕으로 지금 우리에게 절박하게 필요한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기존의 학설이나 이론이 아닌 새로운 의학적 관점이 필요했고 치열하게 고민하여 이른 결과가 적정 심리학입니다. 적정 기술에서 따온 표현으로 효과적으로 마음을 치유하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실용적인 힘입니다. 그 핵심은 공감인데 저자가 말하는 공감에는 경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개별적 존재라는 이해 위에서 나와 너를 동시에 보호해야 공감에 이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제가 처음 이 책을 만난 건 2018년입니다. 우연히 서점에서 프롤로그를 읽고 덥석 집어왔던 책이죠. 저에게 2018년 겨울은 새로운 도시로 이사했을 때입니다. 낯설고 외로웠던 시간, 가장 가까이서 저를 위로해 주었던 책입니다. 낭독책으로 이 책이 생각난 건 오랫동안 곁에 두고 반복해서 보고 싶은 책이기 때문이고요. 존재 자체에 대한 공감, 그 힘으로 나는 물론 내 옆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때로는 내 이웃도 살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제가 낭독할 부분은 공감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공감은 다정한 시선으로 사람 마음을 구석구석 찬찬히 환하게 볼 수 있을 때 닿을 수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상황을, 그 사람을 더 자세히 알면 알수록 상대를 더 이해하게 되고 더 많이 이해할수록 공감은 깊어지죠. 그래서 공감은 타고나는 성품이 아니라 내 걸음으로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얻게 되는 무엇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혜신의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혜신의 적정 심리학. 당신이 옳다. 지은이 정혜신. 출판사 해냄. 찬찬히 물으며 함께 그 뒤를 따르다. 섬마을이 고향인 40대 남자 창민. 8살에 아버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어머니가 사남매를 키웠다.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던 그는 중1부터 시작한 신장푸석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 1년에 한두 번은 연례 행사처럼 입원을 하느라 학업도 직장 잡기도 쉽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서 독서 모임이나 환우회 활동에도 열심이다.
촛불 집회와 여러 봉사활동도 하면서 잘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그의 적극적인 활동을 듣다가 처음 투삭을 시작할 때 누구와 병원에 다녔는지, 어느 병원으로 다녔는지 물었다. 엄마는 하루도 쉴 수 없어서 중1 아이가 새벽에 혼자 배를 타고 도시로 나와 도시에서 또 1시간 거리에 있는 병원을 가서 투석을 하고 다시 혼자 돌아왔다. 어린아이가 혼자서 애를 많이 썼겠군요. 안쓰러운 마음으로 다시 물었다. 투석을 받으러 가는 날 집을 나설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14살 창민이의 뒤를 밟듯 천천히 하루의 동선을 얘기해 주세요. 우선 창민이는 몇 시에 일어나죠? 새벽 4시에 혼자 일어나 옷을 챙겨 입고 무트로 떠나는 배를 타고 가는 중1 창민이.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도 함께 그의 뒤를 따랐다. 14살 아이는 매주 2번씩 전날에 엄마가 챙겨준 차비와 병원비를 챙겨놓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집을 나와 배와 버스를 갈아타고 홀로 병원에 간다. 홀로 접수를 하고 홀로 투석을 받고 다시 홀로 2번의 다른 버스와 배를 타고 섬마을의 집으로 돌아오면 캄캄한 밤이다. 중년의 창민과 함께 어린 창민의 뒤를 따라가다 보니 그 마음이 어땠을까 싶어 마음이 짠했다. 덤덤한 듯 차분하게 말하던 그에게 물었다. 14살 창민이 뒤를 따라가다 보니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많이 긴장했던 것 같아요. 혼자 모든 걸 다 처리했어야 하니까. 다시 떠올려 보니 너무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의 뒤를 밟다 보니 그의 외로움이 또렷하게 보였다. 덤덤하게 해내야 했던 오래전 일을 말하던 그가 문득 눈물을 비치며 어린 자신을 보듬었다. 마지막엔 자신을 진심으로 대견해 했다. 누군가 자기 속마음을 꺼낼 때 그의 상황을 구석구석 잘 볼 수 있도록 거울처럼 비춰주면 상황은 빠르게 파악되고 이해된다. 이해가 되면 그에 합당한 감동과 공감이 절로 일어난다. 또 그것을 말하는 이에겐 자신을 소중하게 대하는 사람의 눈길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그의 마음을 구석구석 비춰주는 것은 그의 존재 자체에 집중하고 주목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 행위 자체가 다정한 공감이고 치유다. 저희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낭독가는 강숙 선생님입니다. 부드럽고 잔잔하게 출렁이는 파도에 몸을 실은 기분입니다. 부드러운 목소리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낭독을 좋아하는 강숙입니다. 조수연 선생님 거 낭독을 듣고 있으니까 모모가 생각났습니다. 모모가 제일 잘하는 게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어주는 거였는데 다시 선생님 거 낭독을 기울여 듣다 보니 내가 모모가 된 것 같았습니다. 오늘 제가 낭독할 책은 1973년 독일에서 출간된 미하일 엔데의 모모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사촌 언니의 책상에서 맨 처음 모모를 만났습니다. 호기심에 책을 들고 읽었는데 내용은 다 생각나지 않는데 회색 신사의 인상이 너무나 강렬해서 아직도 그 상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으스스스 몸이 추웠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 시절에 그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도둑맞을 수도 있다. 이 이야기가 상상과 현실을 구분 못해서 회색 신사를 마주칠까 두렵기도 했지만 상상의 끝을 만난 것 같아서 정말 재밌게 읽었던 책입니다.
이제는 회색 신사가 두려워 도망치는 소년은 아니지만 시간에 대해서, 삶의 가치에 대해서 또 나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는 중년이 되어 모모를 만났는데 모모에는 시간과 삶, 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어서 또 중년의 나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책입니다. 오늘 제가 낭독할 부분은 호라 박사가 모모에게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모모, 작가 미하엘 엔데, 출판사 비룡소. 읽고 모모가 입을 열었다. 말씀해 주세요. 대체 시간이란 뭐예요? 조금 전에도 스스로 해답을 찾았잖니. 아니요. 제 말은 시간이란 게 그러니까 시간이 뭔가일 거라는 뜻이에요. 시간은 분명 있어요. 그런데 대체 시간이란 뭘까요? 모모야, 이번에도 너 스스로 해답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구나. 모모는 한동안 곰곰 생각에 잠겨 중얼거렸다. 시간이 있다는 건 어쨌든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만져볼 수는 없어요. 붙잡아 둘 수도 없고요. 혹시 향기 같은 건 아닐까요? 하지만 시간은 계속 지나가는 어떤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분명 시간이 나오는 곳이 있을 거예요. 혹시 바람 같은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이제 알겠어요. 시간은 언제나 거기 있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음악 같은 걸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음악을 이따금 들었던 것 같아요. 아주 나지막한 음악이었어요. 호라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단다. 그래서 널 이리 오라고 부를 수 있었지. 모모는 여전히 골똘히 생각에 잠긴 채 말했다. 하지만 다른 무엇이 또 있어요. 그 음악은 아주 멀리서 들려왔지만 제 안 아주 깊숙한 곳에서 울렸어요. 어쩌면 시간도 그런 건지 몰라요. 그러고서 모모는 당황해 입을 다물었다가 머뭇머뭇 덧붙였다. 그러니까 제 말은요. 바람이 불어서 강물에 물결이 있는 거랑 비슷한 건 아닐까 하는 뜻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했네요. 아니, 정말 멋지게 표현했다. 그래서 말인데, 이제 너에게 비밀을 하나 알려주마. 모든 사람들의 시간은 여기 언제나 없는 거리에 있는 아무데도 없는 집에서 나오는 거란다. 모모는 작은 소리로 말했다. 와, 할아버지가 시간을 만드시는 거예요? 호라 박사는 다시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아니, 꼬마야, 나는 그저 관리자일 뿐이야. 내가 맡은 일은 저마다에게 지정되어 있는 시간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지. 그럼 시간 도둑들이 사람들한테서 더 이상 시간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조정하실 수는 없나요? 그럴 순 없어. 자신의 시간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는 문제는 전적으로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니까. 또 자기 시간을 지키는 것도 사람들 몫이지. 나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나눠줄 뿐이란다. 빛을 보기 위해 눈이 있고 소리를 듣기 위해 귀가 있듯이 너희들은 시간을 느끼기 위해 가슴을 갖고 있단다. 가슴으로 느끼지 않은 시간은 모두 없어져 버리지. 장님에게 무지개의 고운 빛깔이 보이지 않고 김어거리에게 아름다운 새의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과 같지. 허나 슬프게도 이 세상에는 쿵쿵 뛰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눈멀고 기먹은 가슴들이 수두룩하단다. 제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다음에 낭독하실 선생님은 목소리가 벨벳 같고 목소리 힘이 넘치시는 권순옥 선생님입니다. 권순옥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강수 선생님 낭독 우리 그 오프라인에서도 싱잉볼 소리와 너무 잘 어울리게 되게 아름답게 잘 들었었는데 싱잉볼이 없어도 네,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로 완전히 모모에 이렇게 빠져 계신 강수 선생님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낭독할 책은 니코스 카잔작 사키스의 소설 그리스인 조르바입니다. 1946년 출판된 이 책은 작가에게 세계적인 명성을 안겨준 대표작으로 무대 연극과 영화로도 각색되었고 여러 차례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야기는 35살의 젊은 지식인 나가 크레타 섬으로 가는 배를 기다리다가 60대 노인 조르바를 만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와 조르바 두 주인공이 크레타 섬에 들어가 생활하며 겪는 에피소드들을 통해 사랑, 우정, 자유, 죽음과 같은 인생의 다양한 측면들을 사유하게 됩니다. 주인공 나가 철학과 이론에 얽매인 이성적 인물이라면 조르바는 본능에 충실한 마음 가는 대로 움직이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로 나와는 정반대의 인물입니다. 사실 소설 속 알렉시스 조르바는 작가의 삶에 큰 영향을 주었던 실존 인물인 기오르고스 조르바를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작가가 바라던 이상적 인간상에 바로 조르바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 처음 조르바를 만났을 때가 생각납니다. 내리막길을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내달리는 거침없는 사람. 한 번뿐인 인생, 이왕이면 화끈하게 불사르겠다는 그런 조르바의 배짱이 참으로 부럽고 멋져 보였습니다. 그는 삶의 희노애락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숨으로 표현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주저하고 망설이는 저와는 완전 다른 사람이었죠. 그날 이후 제 삶의 지평을 넓혀준 조르바를 낭독을 통해 다시 한번 진하게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낭독할 부분은 작가의 핵심이 담긴 클라이막스에 해당합니다. 조르바와 나가 함께 추진했던 석탄 광산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고 모든 것을 잃은 두 사람이 역설적이게도 자유롭게 춤을 추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 순간에 충만하게 깨어 존재하는 그들의 모습은 독자로 하여금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합니다. 이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메토이소노라는 작가의 핵심에 있는 개념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요. 우리말로는 거룩하게 되기입니다. 이것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육체와 영혼, 물질과 정신의 인계 상태 너머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예컨대 포도가 포도즙이 되고 포도주가 되는 것이
물리적, 화학적인 변화라면 포도주가 사랑이 되고 성체가 되는 것은 바로 메토의 소노인 것입니다. 카잔차키스는 바로 이 책에서 조르바의 거침없이 자유로운 영혼의 투쟁을 통해 삶의 메토의 소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삶에서 만난 조르바를 낭독으로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즐기는 거룩한 낭독의 춤이 되기를 바랍니다. 셰리 낭독. 그리스인 조르바.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 출판사 열린 책들. 나는 일어섰다. 조르바, 이리 와보세요. 춤 좀 가르쳐 주세요. 조르바가 펄쩍 뛰어 일어났다. 그의 얼굴이 황홀하게 빛나고 있었다. 춤이라고요, 두목? 정말 춤이라고 했어? 이리 오셔. 조르바, 갑시다. 내 인생은 바뀌었어요. 자, 놉시다. 처음엔 제인백기코를 가르쳐드리지. 이건 아주 거친 군대식 춤이지요. 게릴라 노릇할 때 출전하기 전에는 늘 이 춤을 추곤 했지요. 그는 구두와 자주색 양말을 벗었다. 셔츠 바람이었다. 그러나 그래도 더운지 그것마저 벗어붙였다. 그러고는 나를 끌어당겼다. 두목, 내 발 잘 봐요. 잘 봐요. 그는 발을 내뻗으며 발가락으로 땅을 살짝 건드리더니 그 다음 발을 세웠다. 두 발이 맹렬하게 헝클어지자 땅바닥에서는 북소리가 났다. 그가 내 어깨를 흔들었다. 해봐요. 자, 같이. 우리는 함께 춤을 추었다. 조르바는 내게 춤을 가르쳐주고 엄숙하고 끈기 있게 그리고 부드럽게 틀린 부분을 고쳐주었다. 나는 차츰 대담해졌다. 내 가슴은 새처럼 날아오르는 기분이었다. 브라보! 아주 잘하시는데! 조르바는 박자를 맞추느라고 손뼉을 치며 외쳤다. 브라보 젊은이! 종이와 잉크는 지옥으로나 보내버려. 상품? 이익 좋아하시네. 광산, 인부, 수도원 좋아하시네. 이거 봐요. 당신이 춤을 배우고 내 말을 배우면 우리가 서로 나누지 못할 이야기가 어디 있겠어. 그는 맨발로 자갈밭을 짓이기며 손뼉을 쳤다. 두목, 당신에게 할 말이 아주 많소. 사람을 당신만큼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하고 싶은 말이 쌓이고 쌓였지만 내 혀로는 안 돼요. 춤으로 보여드리지. 자, 갑시다. 그는 공중으로 뛰어올랐다. 팔다리에 날개가 달린 것 같았다. 바다와 하늘을 등지고 날아오르자 그는 흡사 반란을 일으킨 대천사 같았다. 그는 하늘에다 대고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았다. 전능하신 하느님,
당신이 날 어쩔 수 있다는 것이오? 흠, 죽이기밖에 더 하겠어? 그래요, 죽여요. 상관 않을 테니까. 나는 분풀이도 실컷 했고, 하고 싶은 말도 실컷 했고, 춤출 시간도 있었으니, 더 이상 당신은 필요 없어요. 조르바의 춤을 바라보며 나는 처음으로 무게를 극복하려는 인간의 처절한 노력을 이해했다. 나는 조르바의 인내와 그 날램, 긍지의 모습에 감탄했다. 그의 기민하고 맹렬한 스텝은 모래 위에다 인간의 신들린 역사를 기록하고 있었다. 그는 춤을 멈추었다. 그러고는 흩어진 케이블선과 무너진 철탑 더미를 바라보았다. 해가 저물면서 그림자가 늘어났다. 조르바는 나를 돌아보며 특유의 몸짓을 해보이며 손바닥으로 입술을 가렸다. 두목, 아까 불꽃의 소낙비 보았소? 두목, 당신도 그 이야기 들으니 우습소? 우리는 웃으면서 한동안 장난으로 씨름을 했다. 그러다 바닥에 널브러져 자갈밭 위에 내 할개를 뻗었고 이윽고 서로의 팔을 베고 골아 떨어졌다. 나는 새벽에 일어나 빠른 걸음으로 해변을 따라 마을로 향했다. 내 심장은 가슴 속에서 뛰고 있었다. 내 생에 그 같은 기쁨은 누려본 적이 없었다. 예사 기쁨이 아닌 숭고하면서도 이상야릇한 설명할 수 없는 즐거움 같은 것이었다. 설명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설명할 수 있는 모든 것과 극을 이루는 그런 것이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돈, 사람, 고가선, 수레를 모두 잃었다. 우리는 조그만 항구를 만들었지만 수출할 물건이 없었다. 깡글이 날아가 버린 것이었다. 그렇다. 내가 뜻밖의 해방감을 맛본 것은 정확하게 모든 것이 끝난 순간이었다. 엄청나게 복잡한 필연의 미궁에 들어있다가 자유가 구석에서 놀고 있는 걸 발견한 것이었다. 나는 자유의 여신과 함께 놀았다. 모든 것이 어긋났을 때 자신의 영혼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고 그 인내와 용기를 시험해보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보이지 않는 혹자는 하느님이라고 부르고 혹자는 악마라고 부르는 강력한 적이 우리를 쳐부수려고 달려오는 것 같았다. 그러나 우리는 부서지지 않았다. 외부적으로는 참패했으면서도 속으로는 정복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인간은 더할 나위 없는 긍지와 환희를 느끼는 법이다. 외부적인 파멸은 지고의 행복으로 바뀌는 것이었다. 나는 언젠가 조르바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어느 날 밤 눈으로 덮인 마케도니아 산에는 굉장한 강풍이 일었지요. 내가 자고 있는 오두막을 뒤흔들며 뒤집어 엎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진작 이걸 비끄러매고 필요한 곳은 보광해 두었지요.
나는 불가에 홀로 앉아 웃으면서 바람에 약을 올렸어요. 이것 보게. 아무리 그래 봐야 우리 오두막에는 들어올 수 없어.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을 거니까. 내 불을 끌 수도 없겠어. 내 오두막을 엎어? 그렇게는 안 되네. 조르바의 이 몇 마디 안 되는 말에서 나는 인간이 취해야 할 도리와 강력하면서도 맹목적인 필연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맞서 대적할 어조를 감득했다. 나는 해변을 따라 쟁걸음으로 걸으며 내 적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호령했다. 내 영혼에는 들어오지 못해. 문을 열어주지 않을 거니까. 내 불을 끌 수도 없어. 나를 뒤엎는다니. 어림없는 수작. 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낭독가는 우리, 네, 저희 안에서 가장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주셨고, 또 끝까지 저희한테 피드백을 정말 잘해주셨는데, 또 사정이 있으셔서 오프라인에서 못 뵈어서 너무 아쉽지만, 오늘 정말 기다렸습니다. 선생님의 낭독을. 네, 승주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몰입감 넘치는 우리 권순옥 선생님의 낭독, 마치 연극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근데 오늘 더더욱 무대 위에서 연기자 같았어요. 근데 왜 하필 제 앞이죠? 정말 담고 싶은 낭독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하루를 보내며 떠오른 단어들은 무엇인가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그린 기독교 고전 철로역정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책은 신앙의 여정에서 만나는 시련과 유혹,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며 얻는 희망과 구원의 기쁨을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인물과 지역을 비유로 활용하여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우화가 아닌 깊은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철로역정은 1678년 출간 이후 2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인쇄된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자 존 버녀는 17세기 영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이자 설교자로 감옥에서 12년 동안을 지내는 동안 이 책을 쓰면서 자신의 신앙 고백과 영적 여정을 담아냈습니다. 제가 오늘 낭독할 부분은 주인공 크리스천과 동행자 소망이 하늘나라로 가는 길에서 좀 더 편안해 보이는 곁길 초원에 발을 들이게 되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길을 잃고 절망에 빠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믿음과 소망을 통해 다시 회복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 그려집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겪는 도전과 고난을 돌아보게 하고 궁극적으로 하늘의 기쁨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크리스천과 소망이 곁길 초원에서 앞서가던 헛자신감이 어둠 속 구덩이에 빠지는 모습을 목격하고 나누는 대화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소망은 다급하게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하죠? 크리스천은 할 말이 없었다. 이쪽으로 오자고 우긴 게 한없이 후회스러웠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늘을 찢을 듯 사나운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나기가 억수같이 쏟아지며 빗물까지 점점 차오르기 시작했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이쪽 길로 빠져나오자고 우기는 바람에 이처럼 위태로운 지경에 빠뜨려서 참으로 면목이 없네. 부디 너그럽게 용서해주게. 소망이 따뜻하게 대답했다. 마음을 편히 가지십시오. 용서고 말고가 뭐 있겠습니까? 고생 끝에 낙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격려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내가 전에 지나갔던 길과 대로를 잘 생각하여 보아라. 돌아오너라. 하지만 이미 물이 크게 불어나서 왔던 길을 되짚어 간다는 게 이만저만 위험한 일이 아니었다. 바른 길에서 벗어나기는 쉽지만 잘못된 걸 알고 돌이키기는 너무도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두 순례자는 처음 곁길로 들어왔던 곳을 향해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코앞을 볼 수 없을 만큼 사방이 캄캄해서 물에 빠져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겨야 했다. 두 순례자는 적절한 피난처를 찾아 동이 틀 때까지 비바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맞춤한 오두막이 눈에 띄자 얼른 달려 들어갔다. 그러곤 얼마나 지쳤던지 금방 골아떨어져 버렸다. 두 사람이 길을 잃고 들어간 곳은 절망거인의 영지인 의심의 성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절망거인에게 붙잡혀 지하 감옥에 갇히고 굶주림과 어둠 속에서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자책하며 깊은 고통에 빠집니다. 절망거인은 감옥에 올 때마다 몽둥이로 순례자들을 때리고 도망칠 수 없으니 스스로 죽음을 택하라는 협박을 이어갑니다. 이 극한의 상황 속에서 두 순례자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형제, 크리스천이 불렀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꼬? 이렇게 사는 건 그야말로 끔찍한 일일세. 마음 같아서는 구차하게 사느니 목을 매는 편이 낫겠다 싶기도 하고 거인의 말을 따르는 것도 괜찮을 듯한데 형제가 생각하기엔 어떻소? 소망은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지금 형편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참혹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려는 나라의 임금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결정하는 건 절망거인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처럼 저 괴물에게 붙들렸다가 달아난 이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형제님, 조금만 더 참고 견뎌봅시다. 언젠가는 여기서 벗어날 기회가 올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 목숨을 끊지는 맙시다. 크리스천은 소망의 말을 듣고 간신히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다. 그날 저녁 다시 지하 감옥을 찾은 절망거인은 두 순례자가 아직 살아있는 것을 보고 불같이 화를 내며 점잖게 타이르는 말을 듣지 않았으니 태어난 걸 후회할 만큼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며 이를 갈았다. 그 말에 두 순례자는 와들와들 떨었다. 크리스천은 거의 넋을 잃다시피 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린 순례자들은 거인의 제안을 두고 받아들일지 말지 다시 상의했다. 크리스천은 받아들이는 쪽에 기운 듯했고 소망은 그럴 의사가 없는 것 같았다. 형제님,
여태까지 얼마나 용맹스럽게 싸웠는지 잊으셨습니까? 소망이 말했다. 어쩌다가 이토록 완전히 겁에 질리셨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당당하게 행동했는지 돌이켜 보십시오. 이번에도 힘 닿는 데까지 참고 견뎌봅시다. 최소한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에 먹칠을 하지는 맙시다. 순례자들은 자정 무렵부터 기도를 시작해서 새벽이 가까울 때까지 계속했다. 해뜰 무렵이 다 돼갈 때쯤 갑자기 크리스천이 기가 막히다는 듯 외쳤다. 언제든지 마음대로 나갈 수 있었는데 이 냄새나는 감방에 처박혀 있었다니. 나 같은 바보 멍청이가 또 있을까? 언약이라는 열쇠를 가슴에 늘 품고 다니면서도 새카맣게 잊었어. 그것만 있으면 의심의 성에 있는 문이란 문은 죄다 열 수 있는데 말일세. 소망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 기쁜 소식이군요. 얼른 꺼내서 잘 만나 확인해 봅시다. 크리스천은 품에서 열쇠를 꺼내 감방문을 열었다. 키를 돌리자 빗장이 풀리더니 문짝의 돌적이가 스르르 돌아가는 게 아닌가. 순례자들은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섰다. 크리스천은 안뜰로 통하는 바깥문에 열쇠를 꽂았다. 역시 별탈 없이 잘 열렸다. 이번에는 철문을 지날 차례였다. 둘은 재빨리 뛰어가서 구멍에 키를 넣었다. 자물쇠가 부드럽게 풀어졌다. 순례자들은 얼른 도망치려고 힘껏 문을 밀어젖혔다. 순간 문틈이 벌어지면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바람에 절망거인을 깨우고 말았다. 절망거인은 서둘러 죄수들을 뒤쫓으려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발작을 일으켰다. 삽시간에 사지가 굳어졌으므로 도망자를 추격할 도리가 없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죽을 힘을 다해 달려서 마침내 왕의 대로에 이르렀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이렇게 노래했다. 가던 길을 벗어나고 나서야 알았네.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곳을 딛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뒤를 따라오는 이들이여 조심하라. 우리처럼 무심코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함부로 들어갔다 원수의 포로가 되지 않도록. 그의 성은 회의, 놈의 이름은 절망. 제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낭독은 통통 튀는 목소리로 생동감 넘치는 낭독을 선사해 주실 오경아 선생님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만으로도 여러분을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일 거예요. 소리가 나진 않지만 마음속에서 큰 박수를 보내며 오경아 선생님을 맞이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경아입니다. 승주 선생님의 낭독 잘 들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라디오 DJ 같으셨어요. 시작을 엄청 부드럽게 잘 열어주셨고, 역시 귀에 착착 감기는 낭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제가 선택한 눈물 상자라는 책은 한강 작가가 어른을 위한 동화로 쓴 아주 얇은 책입니다. 이 책에는 눈물이 많은 아이, 눈물이 없는 아저씨, 그리고 할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저는 슬픈 일, 괴로웠던 일들을 이야기할 때 제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감정 없이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의 감정에 맞닿아 있지 않았어요. 상담도 받고 책도 읽고 그러면서 제가 건강해졌고 어느 순간 제 안에 눈물이 많은 아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참
감성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제가 떠올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는 할아버지 에피소드.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눈물 상자. 한강, 글. 봄로야, 그림. 출판사, 문학동네. 마침내 목적했던 마을에 도착한 것은 그렇게 하루를 꼬박 걷고 난 늦은 오후였다. 아저씨는 물어물어 눈물을 주문한 사람의 집을 찾아갔다. 나지막한 돌담으로 둘러싸인 붉은 벽돌집이었다. 누구시오?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머리칼이 새하얗게 센 할아버지였다. 깡마른 몸에 흰 모자를 썼고 옷과 구두도 모두 흰색이었다. 눈이 깊었는데 눈물 상자 아저씨보다 눈빛이 더 어둡고 슬퍼 보였다. 주문하신 눈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들어오시오. 할아버지는 앞장서서 집 안으로 들어갔다. 아저씨가 검은 가방을 열고 검은 상자를 열고 검은 비단을 풀고 다시 검은 상자를 펼치는 동안 아이는 할아버지와 나란히 긴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파란 새벽의 새는 아이의 손가락에 앉았다. 눈물들이 모습을 드러내자 할아버지는 홀린 듯 눈물 상자를 향해 다가갔다. 허리를 굽히고 떨리는 손을 뻗어 눈물들을 만지려다 말고 몸을 꼿꼿이 세웠다. 그런데 이 아이는 누구요? 단 남쪽 마을에서 온 아이입니다. 특별한 눈물을 가졌지요. 하지만 눈물을 사겠다는 제 제의를 들은 뒤 아직까지 울지 않아 여기에 이 아이의 눈물은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인 뒤 아이를 쓸쓸하게 바라봤다. 너는 운이 좋은 아이로구나. 아이는 놀랐다. 넘치는 눈물 때문에 언제나 놀림과 걱정, 핀잔의 말만 들었지 부러움을 산 것은 처음이었다. 아기였을 때 이후로 나는 평생 눈물을 흘려보지 못했단다. 이유는 나도 모른다.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가슴이 아프고 숨쉬기가 어려울 뿐 눈물만은 나오지 않아. 자, 이제 눈물을 사겠소. 나는 오래 당신을 기다렸소. 할아버지는 눈물을 많이 골랐다. 아저씨의 커다란 눈물 상자에서 거의 절반은 골라낸 것 같았다. 이걸 모두 한꺼번에 사겠다는 겁니까? 아저씨가 물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를 드리면 되겠소? 글쎄요. 아저씨는 망설였다. 이건 제가 아주 오랫동안 모아온 것들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눈물을 흘릴 수만 있다면,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 전 재산이라도 주겠소. 전 재산이라 봐야 이 집과 가구들, 뒤뜰의 암탉들 뿐이지만 말이오.
아이는 침을 삼키며 물었다. 그렇게까지 눈물을 흘리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할아버지는 눈을 내리깔고 말없이 눈물 상자를 내려다보다가 무겁게 입을 떼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나는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못했다. 모두 나를 냉정한 아들이라고 손가락질했지. 나는 아내를 사랑했지만 아내는 눈물을 흘릴 줄 모르는 내가 무섭다며 떠나버렸어. 짐을 꾸려 떠나는 모습을 나는 지켜보고만 있었다. 알겠니? 내가 그 순간 단 한 방울의 눈물만 흘릴 수 있었어도 아내는 떠나지 않았을 거다. 가슴이 무너지고 찢어지고 눈앞이 깜깜해지고 슬픔 때문에 더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순간들이 지나가도 나는 울지 못한다. 모두들 내가 슬픔을 모르는 냉혹한 사람이라고 말해왔지. 바늘에 찔려도 피 한 방울 안 날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야. 바늘에 찔리면 내 손가락은 뜨거운 피를 흘려. 이를 악물고 머리를 벽에 찍고 어둠을 향해 미친 듯이 고함치고 싶은 고통을 매 순간 느끼며 살아왔어. 하지만 계속해서 그런 말을 듣다 보니 나마저도 내가 정말 차가운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 정말 그럴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보다 영혼이 뜨겁고 나보다 생생하게 심장이 살아있는 걸까? 하지만 그건 내가 직접 울어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일일 거야. 눈물이라는 게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지 직접 경험해 보기 전에는 말이다. 나는 늙었고 살아갈 날이 많이 남지 않았어. 이제는 알고 싶구나. 제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게 되셨을까요? 이 질문은 여러분께 넘기겠습니다. 음. 네. 이것으로 저희 송정희 성우님 수요 저녁 전문가반 낭독은 모두 마쳤고요. 사랑하는 송정희 성우님께서 나와주시겠습니다. 송정희 성우님 나와주세요. 아, 사랑하는 거 맞나요? 그럼요. 저희 마지막 낭독가가 오경화 선생님이셨어요. 저희 오경화 선생님이 전문가반을 진행하는 도중에 이 낭독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다. 좀 낭독에서 마음이 멀어진다라는 고백을 하시고 중간에 좀 빠져서 이렇게 지내셨다가 오늘 낭독 1년 이 수료 낭독회에 이렇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오경화 선생님 잠깐만 음소거 한번 해제해 주시고 네. 저희가 왜 사람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왜 진짜 포기하고 마음이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싶고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는 때때마다 계속 오더라고요. 마음도 그렇고 체력이 따라주지 않을 때도 예,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우리 오경화 선생님이 저는 적지 않게 좀 회복하는 시간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또 저랑 1대1 코칭하면서 되게 상태가 좋아졌구나, 회복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좀 어떤
개인적인 여정이 있었는지 좀 궁금해요. 예. 어, 계속 이제 낭독을 하면서 쌓아가는데 계속 무너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서 다 내려놓고 싶어라는 그런 마음이 막 생기면서 한순간에 낭독을 딱 놓게 되더라고요. 원래는 2주만 쉬고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저 맞아요. 11월까지만 쉬고 들어갈게요. 이렇게 하고 2주만 딱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했는데 진짜 사실은 한 번 빠지면 안 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회복하는 기간으로 잠깐 생각하고 했던 그 시간이 저를 더 못 들어가게 만드는 그 장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서 계속 안 들어가게 되고, 이제, 나는 이제 여기 수요일 전문가 반에서는 낭독을 내려놨어 라는 생각으로 있는 쯤, 송정희 성우님이 수료는 낭독회는 함께 해야 한다라는 그 메시지에 부랴부랴 막 이렇게 이제 했지만 그 전부터 사실은 조금씩 낭독을 조금씩 하고 있었어요. 계속 이제 다른 책으로 하고 있으면서 어 그냥 재미가 점점 생기더라고요. 또 다시 낭독을 하면서 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같이 하는 낭독의 또 재미를 조금씩 더 이제 느껴지게 되면서 회복이 조금씩 된 것 같아요. 음. 다시 재미를 느끼게 됐습니다. 네. 네. 정말 너와 나,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낭도. 혼자 살면 무슨 재민겨. 그렇죠. 조금 힘들 때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 손 좀 잡아줘. 그리고 내 발걸음 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 좀 줘. 이래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혼자서는 못 살잖아요, 우리가. 네, 그래서 네. 오경화 선생님이 이렇게 낭독 1년 같이 마무리할 수 있는 것도 우리 반이 얼마나 기다리고 또 기쁜 일인지 몰라요. 이렇게 누구 하나 이 낭독 인연으로 만났을 때 이렇게 도태되거나 아니면 그 인연이 계속 같이 나아가지 못하거나 그러면 모르겠어요. 저는 자식이 없어가지고 자식 키우는 부모의 마음은 모르는데 그냥 교육자로 살면서 어떤 교육생을 잃을 때처럼 가슴 아플 때가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같이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전했는데 오경화 선생님이 그 마음을 받아주셨고 또 이렇게 좋은 책으로 또 메시지도 적절하게 참 우리 지금 낭독 1년 마무리하는데 적절하게 낭독이랑 잘 어울렸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선생님들. 그래요. 우리가 낭독이라는 시간 안에서는, 우리는 냉정하지 않았고, 쿨하지 않았던 거, 예, 다들 인정하실 것 같아요. 저는 한때 제 20대 때 참 그 말이 유행이었어요. 아, 그리고 저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었거든요. 야, 송정이, 넌 왜 이렇게 쿨해? 근데 저는 쿨하다는 말이 정말 세상에서 제일 싫어요. 예. 왜 사람이 살면서 뜨거운 심장이 있는데 쿨하게 살아야 되나. 뭐 거기에는 어떤 처세라든가 세련미라든가 뭐 적당한 어떤 인간과 인간 사이의 적당한 거리 유지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으나 저는 아직도 뜨거운 게 좋고요. 촌스러운 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클래식하고 약간 진부하기 짝이 없는 낭독이라는 이 장르가 참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각자의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낭독 1년 이렇게 마무리 지었어요. 어, 정말 이 특별하게 또 자기의 꿈을 이렇게 소소하게 이루어가는 선생님들의 모습, 낭독가들의 모습이 저한테는 감동이거든요. 오늘 그리스인 조르바에서 정말 이 조르바처럼 한번 내가 정말 조르바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조르바가 되고 싶기도 하고, 한번 조르바처럼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을 정말 이 시간에 그냥 다 뿜어내준 우리 권순옥 선생님 감사합니다. 연극을 한번 해보고 싶으셨고, 연극 배우가 꿈이셨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전문가반이 되어서야 저희한테 고백을 하셨고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 조르바라는 역할을 좀 하시면서 그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자기 안에서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리고 오프 모임에 참석하지 못했던 우리 임승주 선생님. 상당히 이제 이 신심이 깊으세요. 이제 신앙 관련한 책을 전문가반에서 제일 처음에 선택을 하실 때 혹여나 이것이 좀 어느 누군가에게는 불편하지 않을까? 라는 좀 의문점이나 약간은 좀 어, 고민 이런 것들이 있으셨지만 뭐 전문가반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가시면서 우웅 하고 불도저처럼 뒤도 안 돌아보시고 책에 푹 빠져서 가시기도 하셨고 또 적절하게 신앙을 하든 신앙을 하지 않든 간에 이 책 자체가 자기의 어떤 심령을 보기에 참 적절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민낯에 대해서 굉장히 파헤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낭독통해서 내면도 많이 바라보지만 결국에는 책이라는 활자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진짜 책에 비춘 자기 마음이거든요. 예, 거울처럼. 그랬을 때 우리의 심령을 아주 밝게 비춰주신 우리 임승주 선생님의 책 또한 굉장히 매력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어린 시절에 자신에게 굉장히 깊은 철학의 메시지를 주었던 이 모모라는 책으로 우리 강숙 선생님께서는 조금은 좀 지금 또 이 시대에 영적인 말을 하게 되면은 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아서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영성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되지 않았나라는 안타까움이 드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 시공간에 대해서 또 인생에게 주어진 또 이 인간이라는 육체에게 또 주어진 또 그걸 넘어서서 이 영혼에게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 또 우리도 한 차례 이렇게 고민해보고 또 그 울림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우리 강숙 선생님이 또 잘 안내해 주셔가지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헤맸던 우리 조수연 선생님. 오늘 우리 조수연 선생님의 낭독은 우리 임승주 선생님이나 권순옥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진짜 벨벳 같은 목소리로 우리에게 치유의 시간을 선물해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목소리는 좋은데 정말 레파토리 하나 없이 그 소리의 중심축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울림을 준다라는 것은 그것은 진짜 거짓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조수연 선생님께서 정말로 이 소리에 내공을 담아서 우리에게 오늘 말의 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전달해 주신 것 같아서 상당히 기쁩니다. 그리고 우리 유현미 선생님은 사실은 이제 제일 처음에 기초반과 중급반은 같이 이제 하지를 못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유현미 선생님 좀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팬들도 많이 들어오셨는데. 네, 네. 안녕하세요. 근데 우리 현미 선생님이 아무래도 중간에 이렇게 합류를 하셔가지고 약간 이제 요 커뮤니티 안에서 약간 뜰 수도 있고 어색하실 수도 있고 이랬을 텐데 우리 현미 선생님 지금은 너무 우리 반 선생님들을 사랑하시고 또 잘 이렇게 낭독 인연 맺으셨는데 어떠세요? 중간에 저희는 이제 다른 쪽에서 좀 낭독을 배우다가 중간에 합류하게 됐는데, 그냥 처음에는 조금 낯설었지만 선생님들하고 이게 따로 뭐 글쓰기 하고 낭독하고 이러면서 정이 푹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낭독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그 작가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고, 그러면서 나를 알아가는 거고, 그리고 선생님들의 낭독을 들으면서 선생님들을 알아갔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사람을 사랑하는 길이 아닌가. 우린 결국 뭐 아무리 다 뭐 잘나고 못나고도 옆에 있는 사람들과 따뜻하게 지내는 거. 저는 그거를 낭독으로 알게 됐습니다. 좋네요. 그 영혼의 세계가
오롯이 담겨져 있는 나의 목소리를 만나는 여정. 그 안에서 나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잘 만났는데 타인의 영혼에 대해서도 그 소중함을 우리가 어찌 모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낭독의 시간이 아닐까라는 또 생각이 한편으로는 드네요. 네, 유현미 선생님, 늦은 인연이었지만 이렇게 팬들까지 끌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저희 그리고 참 많이 전문가반에서 힘들었던 우리 미주쌤. 예. 불편한 편의점의 독고라는 인물을 생각하면 우리 미주쌤이 생각날 것 같고, 오늘은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독고랑 우리 미주쌤이랑 이제는 좀 많이 닮아 있나? 예. 이렇게 또 겹쳐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뚜걱뚜걱 가는 듯 하지만 미주쌤이 굉장히 성실하게 1년이라는 시간을 달려왔고, 그리고 또 오프에서 만났을 때 벤이 낭독을 굉장히 소박하게 잘 만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고 실체적으로 나의 삶에 낭독이라는 친구를 잘 들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불편한 편의점의 이야기 속에서 미주쌤이 따뜻한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셔서 지금 이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을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잘 이끌어 주신 우리 최미라 선생님. 네. 우리 미라 선생님께서는 저희 반이 이제 사이드로 이제 저는 이제 낭독 강의를 하는 이 시간에만 선생님들과 이렇게 만나지만 우리가 낭독 1년을 이렇게 걸어왔다고 하면은 외부에서는 무슨 책 읽기를 돈 내고 배우고 낭독을 무슨 1년이야? 이런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도대체 뭐 그렇게 배울 게 많아? 그런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끝나고 나시니까 느끼시죠? 이제 조금 귀가 뜨이는 것 같고, 이제 조금 눈이 뜨여서 활자가 좀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제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좀 드실 거예요. 그래요. 어, 엄마 뱃속에서 으앙 하고 태어난 순간부터 나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나의 목소리, 그리고 나의 말. 근데 인생을 살면서 나의 말이 많이 훼손되기도 하고요. 나의 말이 많이 상처받아서 아프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낭독을 배우면 새로운 목소리가 뚝딱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요. 새로운 목소리는 뚝딱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 좀 훼손되고 상처받았고, 어딘가로 내가 그림자적인 입장에서 꽁꽁 숨어 있었던 그런 나의 목소리를 점점 낭독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또 책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회복해 가는 그런 여정들, 그런 여정이 저는 결국에는 나의 영혼의 민낯을 만나고 그것이 내 본향으로 가고 내 본래의 자리로 가서 정말로 내 목소리를 나답게 낼 수 있는 그 자리가 정말 진성의 자리를 만나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최미라 선생님께서 이렇게 사이드로 우리 반 막 일주일에 2번 모이고 3번 모이고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예, 아주 은근히 저력 있는 우리 마음메아리 낭독팀.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 수료 낭독회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